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2급 제5과목 심리상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강으로 개인심리학과 인간중심주의 상담입니다. 개인심리학 상담이랑 인간중심 상담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개인심리학 상담을 1부로 진행하고요. 2부로서 인간중심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심리학 상담은 첫 번째 배경 및 인간관 주요 개념, 주요 기법으로 학습하고요. 마무리로 기출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심리학의 배경 및 인간관입니다. 개인심리학은 대표학자로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요, 어렸을 때 굉장히 병약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학창 시절에는 프로이드 학문에 굉장히 매료가 되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끌려서 학문에 전념을 했었는데 1912년도 이후에 범성욕설에 이제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학문을 이제 이루게 되는 개인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론을 창시하게 됩니다. 인간을 가치 있고 사회적으로 동기화되면서 과거의 경험을 중시하는 프로이드의 이론에 반대하게 되죠. 그러면서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문제 해결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강조한다는 거죠. 과거의 어떠한 행동이 아닌.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인간이 함께하는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 키워드로는 대인관계와 공동체의식, 사회적 관심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열등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심리학 상담의 인간관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어떠한 원인보다도 그 행동 자체의 목적을 강조한다라고 하고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책임, 삶의 의미나 보다 나은 생활의 양식, 사회적 관심 이것들을 이제 강조하는데요. 인간은 어떤 나누어서 이해될 수 없는 전체적이고 역동적인 통합체로 간주한다는 거죠. 특히 가족이나 문화나 직업 모든 어떤 맥락 안에서 체계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이해되어야 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크게 전체적인 존재로서 또는 현상학 즉 주관적 존재로서 그리고 사회적인 존재 즉 목적이 있는 존재로서 그리고 창조 즉 창의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그런 기본 가정을 살펴보면요. 전체 즉 통체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라 함은 우리 인간은 팔, 다리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기본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상학 즉 주관적으로서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각각 다른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적이고 창의적으로 자기의 목표를 따라서 행동하고 해석할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이후에 이제 삶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실존주의의 창의자인 빅터 프랭크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의 이런 간단하지만 개인 심리학에 대한 이론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기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은 무의식과 의식, 감정, 사고, 행동이 각각 분리되었다. 자, 슬라이드 몇 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 심리학의 주 개념은 통합되었고 전체적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이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은 인간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창조적, 3번에 현상학적, 4번에 사회적 관심을 지닌 존재다라고 기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심리학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심리학의 주요 개념 키워드로는요. 열등감과 보상, 우월성 추구, 생활양식, 인생과제, 허구적 최종 목표, 사회적 관심과 공동체 의식, 출생순위와 형제관계. 특히 이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상담에서는 이 출생순위와 형제관계가 굉장히 독특한 주요 개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요 개념 키워드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열등감과 보상입니다. 자,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자신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열등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어떤 측면에서 조금씩은 열등감을 다 느끼고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는 정상적이다. 그리고 창조성의 원천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완전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것들의 어떤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열등감이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가정합니다. 인간 행동 결정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좌우한다. 이 점에 대해서 정신분석적 이론이랑은 굉장히 차이를 느끼는 대목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열등감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은 무엇이냐? 바로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TV에도 가끔 소개가 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도 있지만 팔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 훌륭한 수영선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보상의 어떤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열등감에 대한 보상은 우리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적응 요소를 제공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쁜 부적응 문제로 더욱 이 열등감은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자신이 가진 열등감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나친 열등감이나 또는 그 열등감을 통하려고 하는 불완전한 보상 때문에 심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열등감 컴플렉스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이상적인 자아,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아상. 이러한 자아상과 현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서로 불일치가 되어 있을 때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체 노래를 못해. 근데 못하는 것은 못하지만 나는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열등감, 이런 거죠. 이런 게 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개념에 대한 확신과 세계관이 일치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은 없고 세계 여행은 가고 싶은데 세계 여행은 위험한 것이다. 이럴 때 굉장히 이제 어떤 일치되지 않은 자기의 어떤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개념과 윤리적 확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일치할 때인데요. 사람은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씩 어때요? 여러분들 고민하잖아요. 뭐 바쁘거나 아니면 누가 보지 않거나 이럴 때 무단횡단을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이제 불일치가 생길 때, 이럴 때 이제 열등감이 생기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건강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극복할 때요,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월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 건강을 달성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너무 그것에 이제 집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자기의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것을 감추고 아니면은 이제 애써서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생활 양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고 파괴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서 정신적으로 신경증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들러는 인간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열등감이 바로 신경증에 빠지는 정신증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사회에 유용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때 충분히 강하게 충분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을 우리는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한다라고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했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열등감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제 아들러는 이러한 열등감 컴플렉스의 원인으로는 기간 열등감, 과잉보호, 양육에서 오는 태만, 이런 것들이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져온다라고 하는데요. 기간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작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저는 한 번도 이걸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이런 거에서 오는 열등감이 기간 열등감일 테고요. 이제 과잉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자란 경우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이후에 자라면서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 태만은 이제 부모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관심이나 방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이나 신체적인 그런 무시에서 오는 어려움의 결과, 이런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더라. 애정결핍 이런 거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열등감 컴플렉스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월성 추구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우월성은 다른 말로 자기의 완성, 나를 완성시키고 또는 자아실현,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문제에 대처했을 때 부족한 것은 보충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것은 높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무능한 것은 유능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사회적 관심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심의 형태로 이제 완전한 것으로 추구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죠. 그런데 이런 추구의 목표가 부정적인 경우, 누구를 밟고 꼭 올라가야만 되는 이러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이기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에 심한 경우 신경증적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목표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나는 내가 추구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신경증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생활 양식의 분류를 4가지로 합니다. 사회적 관심이나 활동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지금 주요 개념에 쭉 나오는 단어가, 공통된 단어가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사회적 관심, 공동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죠. 생활 양식의 분류 4가지를 보면요. 사회적 유용성, 지배형, 기생형, 회피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어떤 독특한 생활 양식에 따라서 정신병리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생활 양식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유형형입니다. 사회적 유형형은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활동 수준은 떨어지는, 활동 수준은 높은, 함께 높은 이러한 유형입니다. 자기수용적 태도를 가진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생활 양식의 유형 중에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의 표본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과 타협하고 협동하고 아들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어떤 관심과 공동체 의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이러한 유형이기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배형입니다. 활동 수준은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사회적 관심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권력을 강하게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면서 공격적인 이러한 생활 양식의 유형입니다. 기생형입니다. 기생형은 사회적 관심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별로 활동력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기대는 굉장히 높은데 나는 타인에게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부모의 양육 방식의 의존적 아동에서 보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은 말 그대로 이 2가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모두 다 떨어지는 이러한 생활 양식의 유형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적 관심의 결핍으로 생기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생활 양식, 사회적 유형형, 지배형, 기생형, 회피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인생 과제입니다. 인생 과제는 인간은 적어도 3가지의 주요한 인생 과제가 있다라고 아들러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과 우정, 사랑인데요. 이후에 5번째까지 인생 과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들러가 이야기한 일과 여가, 우정, 사랑의 영성과 자기지향, 여기에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들러의 인생 과제 3가지, 일과 우정, 사랑. 이제 가끔 기출 문제에서 아들러의 3가지 인생 과제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우정, 사랑에 대한 것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구적 최종 목표입니다. 허구적 최종 목표는 모든 인간의 행동은 목적을 갖는다. 정신분석 이론과 상반되는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론을 주장하는데요. 미래의 목표는 이제 자신이 형성하는 거다. 직접 이제 계획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허구가 주관적이면 따라서 목표도 주관적일 거다. 그래서 최종의 목표에 영향을 주는 건 뭐다? 유전이나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관적인 신체적인 열등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과거의 경험일 텐데 최종의 목표가 만약에 허구라서 그것 또한 이제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이라서 실현이 불가능하더라도
개인의 행동이나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의 행동이 설명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구적 최종 목표라고 한다는 어떤 그 인간의 행동은 그 목표에 따라서 목적을 갖는다라고 하는 목적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굉장히 아들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관심이자 공동체 의식입니다. 아들러는요, 인간의 불안은 단지 결속을 통해서만 제거될 뿐이다라고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결속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또한 그는 이는 개인을 공동체와 묶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타인과 연결해서 인식하는 자만이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 즉 사회적 상황에서 내가 반응하려고 하는 타고난 성향입니다. 인간은 소속을 통해서 나를 인정받고 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통해서 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데 내가 뭐 어떤 그 발전하고 실현하고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데 의미를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 속에서 사회 안에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적 맥락 안에서 개발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어떤 그 신경증이나 정신병, 범죄, 따라서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내에서 그 관심의 부재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아들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나 공동체 의식의 중요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러가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 관심과 공동체 의식 다음으로 출생순위와 형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개인 심리학 하면 우리가 출생순위, 형제 관계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출생순위에 따라서 아들러는 독특한 특징이 있고 심지어는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자, 첫째와 둘째, 막내, 외동 이런 식으로 어떤 형제 순위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명 우리는 폐위당한 왕이라고 해요. 뭐냐면 첫째는 처음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 집중이 되고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동생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관심받던 그 온몸으로 혼자 다 받던 관심과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동생과 나누게 됩니다. 이때 그 마지는 마치 왕이 폐위당한 것처럼 폐위당한 왕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름이 붙여졌고요. 어쨌든 마지, 첫째 같은 경우는요, 책임감과 배려감, 리더십이 이제 강하게 보여진다고 하고요. 그 대신에 적대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굉장히 보수적일 수 있고 퇴행적인 행동. 왜 보일까요? 퇴행적인 행동은 동생한테 밀렸던 사랑을 보이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그래서 퇴행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겠죠.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누가 있어요? 첫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관심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받고 태어나죠. 그러면서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게 이제 강해지죠. 나면서부터 옆에 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항적이게 되고 질투가 많은 성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욕도 강하고 집착도 강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는 불쌍한 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들은 독립심도 강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막내입니다. 막내는 응석바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막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자극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미 이제 학습이 많이 되어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위에 그 형제나 자매나 아니면 부모들로 인해서 많은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음으로써 독립심이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생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동인데요. 외동은 막내와 비슷한 성향을 가질 수 있는데 외동 같은 경우에는 근데 특히 협동심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심하고 독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없고 엄마 혼자서 키우는 외동 아들이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굉장히 의존적일 수 있겠죠. 반대로 어머니 또한 아들에게 굉장히 의존적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관계적인 어떤 그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해서 아들러의 출생 순위와 형제 관계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마무리로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심리학적 상담에 대해서 틀린 거. 아들러는 인간이 열등감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는데 애초에 프로이드에 굉장히 빠져서 학문에 열중했었죠. 그러다가 성욕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 심리학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2번 프로이드와 마찬가지가 아닌 대립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회적 관심의 부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러의 생활 양식, 4가지 생활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바람직한 생활 양식으로는 사회 유용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러 상담이론의 주요 개념으로서 아닌 것은 자기 초월이 아니라 우리가 우월성 추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담 목표와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심리학의 상담의 목표는 당연히 그 주요 개념이 사회적 그 관심과 공동체 추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관심의 증진 그리고 내담자의 어떤 견해나 목표에 따라서 생활 양식을 변화하는 이런 것들이 상담의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타인과의 관계들 그리고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공동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담의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심리학의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병이 든 환자, 정신분석학처럼 환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낙담한 사람 이렇게 인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동등하고 협동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격려를 통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강화하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상담의 과정은 상담 관계, 라포를 이제 형성하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상담 목표를 정의하고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결점보다 또는 약점보다는 이후의 모든 상담이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상담들이 내담자의 결점보다는 강점을 중심으로 이제 도와주는 이러한 과정인데요. 장점을 알도록 돕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담자의 어떤 역동적인 그런 상황들을 탐색을 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 것을 돕겠죠. 어떠한 생활 양식인지,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생활 양식을 통해서 좋지 않은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겠죠. 그래서 그러한 인식들을 통찰을 통해서 명료화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료화를 통해 상담의 목표, 분명한 목표를 통해서 자신의 지금 현 상태를 이해시킨 다음에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찰의 단계를 거치면 내담자의 어떤 그 행동의 변화를 옮겨가는 행동 지향의 과정으로 재정립과 재교육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동기화하고 격려하는 이런 과정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개인심리학의 주요 기법입니다. 개인심리학 상담의 주요 기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즉시성과 역설적 의도, 격려, 마치 뭐뭐처럼 행동하기, 과제 정하고 실행하기, 이런 것 등인데요. 즉시성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그대로를 내담자가 깨닫게 하는 거고요. 역설적 의도는 원하지 않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잘못된 것을 이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기법이고요. 격려는 이제 불안에 대해서 내담자를 이렇게 촉진하고 용기를 주어서 변하도록 하는 것. 마치 뭐뭐처럼 행동하게 가상행동이라고 하는데요. 내담자가 바라보는 것을 마치 뭐뭐처럼 해봐라고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거죠. 상상하기는 바람직한 모습을 상상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실행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내담자의 스프에 침 뱉기, 굉장히 재밌는 기법이죠.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에, 사람의 음식에 침을 확 뱉으면 그 사람이 못 먹잖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먹게 되는 이러한 기법인데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잘못된 행동에다가 즉 침을 뱉는 거죠. 그러면 상담자가 거슬리게 되잖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그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내담자 스프에 침 뱉기 이러한 기법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악동의 함정 피하기. 가끔 내담자는 자기 패배자의 행동 양식을 고수하려고 해요. 자기가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려고 상담자를 시험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상담자는 노련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악동의 함정 피하기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단추 누르기인데요. 내담자에게 유쾌한 경험, 반대 경험 이렇게 단추를 누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담자가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쾌한 감정일 때 유쾌한 단추를, 그 다음에 반대일 때는 반대의 단추를 누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권을 직접 주게 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할지,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떤 것이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결정권과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창의와 창조를 강조할 수 있음을 인지시키는 이러한 기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출문제는 내담자가 반복적으로 자기 파멸적인 행동을 외면하지 못하게 하고 함으로써 부적응적인 행동을 멈추도록 하는 것. 스프의 침 뱉기. 재밌는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심리학에 대한 그 내용은 마치고요. 2부로 인간 중심 상담입니다. 자, 인간 중심 상담은 개인 중심 상담과 마찬가지로 배경 및 인간관, 주요 개념, 상담 기법, 상담 목표와 과정, 기출문제 순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중심주의 상담, 배경 및 인간관입니다. 자, 인간 중심 상담하면 대표적인 주요 학자가 칼 로저스입니다. 칼 로저스는 종교적이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처음에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람마다 이렇게 지켜보니까 신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죠. 그래서 심리학을 그 이후에 심리학을 전공해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추천이 되면서요. 칼 로저스는 결국 생을 마감할 때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 속성을 가졌다고 세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칼 로저스는요, 마찬가지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대안 이론으로 처음 이제 시작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어떤 행동을 정하는 딱 결정론적이 아니라 무엇이든 행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은요, 인간 중심 상담, 비지시적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이렇게 같은 말로 표현하면서요, 상담의 그 책임을 온전히 내담자에게 맡기고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함, 즉 이 인간 중심 상담은요, 어떻게 보면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상담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인간관을 보면요, 내담자와 그 상담자 간의 관계를 수평적, 처음에는 이제 그 상하 위계적인 관계를, 이거는 이제 특별히 앞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그 상담에서는 상하 관계였던, 분명한 상하 관계였던 관계가 인간 중심 상담으로 오면서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고요. 자아 실현의 욕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유지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타고난 성향이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제 초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내담자에 대한 능력을 최대한 신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가치를 지닌 유일한 존재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엄을 굉장히 그 높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현 경향성이 있고 자신이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장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어떤 내적 자원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이거를 유용하게 사용함으로써 충분히 기능하고 그다음에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상담 이론입니다. 인간주의적 그 상담에 대한 주요 이론입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개체라고 하는 말을 봐야 됩니다. 개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즉 지금 이 원 안에 있는 사상, 행동, 개체, 뭐 이런 것들, 신체적 존재,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개체입니다. 이 하나들이 모여서 전체로서의 유기체, 즉 전체가 인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 행동, 그러니까 발, 다리, 몸, 눈, 뭐 코, 입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진 유기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무한히 잠재적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이제 그 힘듦이 있어도 스스로 이러한 잠재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식적이기보다는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적 판단으로 특별한 어떤 그 이론적인 상담 이론적인 어떤 기법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 주장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바로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자, 유기체, 즉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요, 모든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세계보다는 내가 어떻게 지각하는지, 내가 나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파악하는 내 주관적인 시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주관적인 시선이 나의 행동의 원천이 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정신분석학적 상담의 이론은 과거의 경험이지만 인간 중심은 내가 지금 현재 유기체적인 현재 이루고 있는 이 상태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변화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의 세계이다. 이것이 바로 현상학, 현재의 지금이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두 가지 개념을 칼 로저스는 이제 얘기하는데 이 자아의 두 가지 개념이 일치되었을 때 바로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요. 이거 상담의 최고의 목표로 정하는데요. 자, 그러면 자아의 두 가지 개념이란 무엇이냐? 실제적인 자아, 이상적인 자아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나를 이루고 있는 자아, 타인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방식이고요. 이상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는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자아인데요. 이 두 가지가 일치되었을 때 바로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분리되어 있고 이 분리의 부분이 넓어질수록 이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주요 개념으로 자아 실현의 경향성인데요. 한 인간이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자아 실현의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이제 독특한 특성들이 좀 더 유능한 인간으로 우리는 되어가고 싶잖아요. 이런 좀 더 유능한 인간으로 되어가는 이러한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아 실현의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체를 우리 인간을 유기체라고 했습니다. 모든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전체. 이것을 증진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키고 발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선천적인 어떤 경향성에 따라서 형성되어지는데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최종의 상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지속되는 이러한 성장의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자아 실현의 경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험에 의한 개방성, 가치 조건화 이런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요. 경험에 의한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어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주어진 가치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내 자신에 있어서도 감정과 태도를 그냥 무한히 이 상태,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자유로운 상태. 이거를 감정의 개방성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반대말을 가치의 조건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개방성과 반대말이 되겠죠. 우리 그 유기체, 즉 인간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경험에 의해서 굉장히 폐쇄적이 되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어. 다음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아 실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정서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의 조건화는요. 정서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험의 개방성, 내가 어떤 경험을 할 때 개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건강한 사람, 그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클 거고 가치의 조건화, 어떠한 가치의 조건을 두고 이럴 때 이랬구나, 저럴 때 저랬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사람일수록 자아 실현이 어렵고 정서적으로 불안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편식하는 사람, 뭐 마마보이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상담의 최종 목표로 할 수 있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네. 그래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 즉 제약이 없이 현재의 지금 여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제약이 없이 자유로운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실존적인 삶, 편견과 선입견이 사로잡혀 있지 않은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러한 상태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경험적인 자유를 통해서 만약에 나라면 뭐다라는 이제 형태로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 그리고 창의나 창조성이 있는 나 스스로를 삶에 있어서 충분히 표현하는 이러한 사람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그래서 앞서서 칼 로저스는 생을 마감할 때 그가 말하는 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에 다다랐다라고 후세대에 전해졌다라고 소개했었죠. 그래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기출문제를 살펴볼까요?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기본 명제입니다. 틀린 거입니다. 모든 개인은 본인 중심이 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의 세계에 존재한다. 경험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유기체는 경험하고 지각하는 대로 장애 반응한다. 현재 이 상태에 반응하죠. 행동 이해를 위한 가장 좋은 관점의 이해는 외적 참조 기준이 아니라 바로 내적 참조 기준, 나 자신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것입니다. 로저스가 제안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성과 거리가 먼 거네요.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창조적, 즉 창의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앙이 없다는 거, 경험의 개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유기체를 신뢰하고요. 현재보다는 미래, 지금 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존의 삶으로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그 사람으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중심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또 틀린 내용이네요. 이미 기출이 여러 번 되었던 문제라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는 불일치 상태에 있고 이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제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의 상태를 말하겠죠. 상처받기 쉬워서 초조하다. 네, 맞고요. 이제 그 실제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가 갭이 클수록 이런 상태가 상처받고 싶고 초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에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와 일치하는데 내적 참조의 틀을 바탕으로 한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은 내담자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선택적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이것이 그 로저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상담의 기법이며 목표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공감적인 이해를 지각하고 경험한다. 치료 기법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초기에는 비지시적 상담으로 지칭되었다. 그리고 치료자는 대개 전통적인 전문가 역할을 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담자 스스로 탐색을 하기 때문이죠. 네, 이 치료 기법은 바로 내담자 중심 치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 상담 이론이죠. 자, 주요 상담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진솔성, 공감적 이해. 이것은 실기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상담 기법 자체를 쓰는 거와 이 내용 그 용어 자체를 쓰는 것도 실기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어와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개념들을 스스로 써보면서 숙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담자를 완전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이 모두 다르잖아요. 인간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지위나 학력, 감정, 사고 모두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행동하고 이제 그 사고하고 하는 것들 또한 잠재력에 대한 것들조차도 그대로 존중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전달하라는 이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진솔성, 솔직성, 개방성 다 동의어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 치료의 태도이기도 한데요. 내담자는 불일치 상태에 있죠. 어떤 불일치입니까? 실제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의 불일치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상처받기 쉽고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일치성과 통합성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받쳐서 상담자는 솔직하고 진솔성 있게 내담자에게 모범적으로 이제 그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 가깝게 신뢰를 형성하고 이제 진실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도록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서 상담의 효과가 보여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진솔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끝으로 상담 기법 세 번째입니다. 공감적 이해인데요.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의 입장에 따라서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감정, 경험에 따라서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으면서 그의 입장에 따라서 수용해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면을 그대로 이제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이제 다시 반영해주고 이런 이제 기법들이 또 있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 세계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표현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공감적 이해 수준은 이제 5수준으로 보통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감적 이해 이런 기법들, 특히나 이 인간 중심적 주의 기법의 세 가지는 여러분들 그 기법의 용어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개념도 스스로 써보시면서 실기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가 표현하지 않는 여러 가지 내적 느낌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표현해주고 드러내주고 뭐 이런 이제 그 작업들, 과정들을 해나가면서 상담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상담입니다. 상담 목표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중심주의 상담의 상담 목표는 이것은 비지시적 상담이기 때문에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기법이라든지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내담자 스스로 이끌어 나가고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을 어떤 찾아가는 자아를 일치시키는 이러한 그 방법이기 때문에 자아와 경험 간의 불일치를 일치시키는 이런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왜곡된 자각을 수정하고 현실적인 경험과 자아 개념 간의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상담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역할은 상담자 자신이 존재 방식과 태도의 뿌리를 둬야 되겠죠. 굳건하게 딱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고 어떠한 특별한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에 맞추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방식 또한 그 뿌리를 두고 내담자와 함께 치료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기법은 없으므로 그 자체가 내담자 자체가 그 변화시킬 수 있는 촉진의 어떤 그 방법이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현재 경험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진솔하게 표현하고 수용하고 공감함으로써 변화를 촉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의 과정을 보면은 내담자의 정서를 먼저 그 정서 반응을 보고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료화를 시키고 그럼으로써 내담자가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표출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그것을 알아차림으로써 내담자의 어떤 문제적이나 힘듦을 이제 그 충분히 다 표현하고 끌어올리는 것을 그럼으로써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의 충동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그런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불일치들을 이제 그 일치시켜 줌으로써 조화를 탐색해 나가고 또 정리해 나감으로써 내담자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럼으로써 정리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의 지각으로서 자기 통찰을 이끌어낼 것이고 자기 이해가 가능하면서 지각된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인간 중심 상담의 공헌점은 이로 인해서 그동안은 개인 중심 그 상담이었던 것이 집단 상담으로 공헌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상담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지금 여기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한계점은 철저한 상담의 기본 철학의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지적인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는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1시간 내에 개인 심리학과 인간 중심 상담에 대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각각의 그 이론의 내용과 기법, 상담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동주의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